여러분, 우리가 60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10년, 20년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구한테 쓰고 계십니까?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해야만 만나주는 사람, 내가 찾지 않으면 절대 안 찾아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귀한 시간 낭비하고 계십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석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실이 보입니다.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게 친구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 들어서 통화 기록 보세요. 최근 한 달간 누가 먼저 전화했습니까? 전부 내가 먼저 걸었지 않습니까? 문자 기록도 보세요. 전부 내가 먼저 보낸 것 아닙니까?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낸 말풍선만 가득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20년, 30년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정도 있고 추억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친구가 바빠서 그럴 거야. 원래 연락 잘 안 하는 성격이야. 나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변명해 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연락합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한테는요. 성격이 연락 잘 안 하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한테는 연락합니다. 편하게 생각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60 이상 어르신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한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0명 중 140명이 연락 한 통 받지 못했습니다. 70%입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140명 중에 절반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심지어 40년 지기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한 달 연락 안 했더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내가 연락하니까 받아주는 습관. 내가 약속 잡으니까 나와주는 습관. 내가 챙기니까 만나주는 습관. 상대방에게 여러분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편한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입니다. 잔인하게 들립니까?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일방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 나만 연락할까? 왜 상대는 안 찾을까? 나한테 뭐가 부족한 걸까? 이렇게 자책하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도 오르고 소화도 안 됩니다. 친구 때문에 건강까지 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70% 노력하고 상대가 30% 노력해도 불공평합니다. 하물며 내가 100% 노력하고 상대는 0%라면 어떻습니까? 이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래입니다. 당장 끊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오래 알았으니까요. 정리하면 외로울 것 같으니까요. 나이 들어 친구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되니까요. 이 모든 두려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나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나쁜 친구와 있는 게 100배 더 해롭습니다. 외로움은 견딜만한데 무시당하는 건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며 여러분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얻고 진짜 친구를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세 분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왜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4세 김현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숙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같은 학교 다니고, 결혼해서도 가까이 살았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도 서로 도우며 지냈습니다.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 넘어서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숙 씨가 계산해 보니 지난 2년간 전화 통화가 68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구가 먼저 건 전화는 딱 5번이었습니다. 나머지 63번은 전부 현숙 씨가 먼저 걸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년간 12번 만났는데 전부 현숙 씨가 약속을 잡았습니다.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시간 맞추고, 친구는 그냥 나오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약속 잡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도 대부분 친구 얘기만 했습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남편 불평. 현숙 씨 얘기는 거의 안 들었습니다. 현숙 씨가 말하려고 하면 끊고 자기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현숙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석 달간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연락 올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끝까지 연락 없었습니다. 40년 친구가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현숙 씨는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구나. 그냥 심심할 때 불러내는 사람이구나. 현숙 씨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현숙 씨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7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철 씨는 고등학교 동창회 총무를 15년간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모임을 주선했습니다. 날짜 정하고, 장소 예약하고, 친구들한테 일일이 연락했습니다. 회비 걷고, 식당 예약하고, 2차 장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친구들은 올 때만 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상철 씨가 하는 거니까요. 작년에 상철 씨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석 달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모임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모임을 주선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상철 씨 안부 묻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 상철 씨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석 달을 더 기다려봤습니다. 누가 모임 잡자고 할지 궁금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도 모임 얘기 안 했습니다. 상철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5년간 총무하면서 60번 넘게 모임 잡아줬는데 내가 한 번 못하니까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하네. 상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나를 총무로만 본 거구나. 친구가 아니라 일 처리해주는 사람으로 본 거구나. 상철 씨는 동창회를 나왔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동창들한테서 연락 거의 없습니다. 상철 씨는 이제 진짜 친구 서너 명하고만 만납니다. 훨씬 편하고 행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62세 박영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영미 씨에게는 교회 친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구역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영미 씨는 그 친구를 많이 챙겼습니다. 명절마다 선물 챙기고, 생일마다 케이크 사주고, 아플 때 병문 가고, 친구 손주 돌잔치에도 가고, 자녀 결혼식에도 갔습니다. 매주 전화해서 안부 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영미 씨를 거의 안 챙겼습니다. 영미 씨 생일에 축하 문자도 없었습니다. 영미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도 병문안 안 왔습니다. 영미 씨 손주 돌잔치 때도 안 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영미 씨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친구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작년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미 씨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친구한테 보고 연락했습니다. 친구는 문자로 위로 한 줄 보내고 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안 왔습니다. 영미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나를 친구로 안 보는구나. 그냥 챙겨주는 사람 정도로만 보는구나. 영미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안 만납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친구한테서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영미 씨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챙기는 친구들입니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은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김현숙 씨의 친구를 보세요. 석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40년 친구인데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현숙 씨가 그 친구의 우선순위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중요한 사람한테는 연락합니다. 바빠도 시간 내서 연락합니다. 깜빡해도 생각나면 바로 연락합니다. 연락 안 하는 건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잊어버렸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자동으로 무시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중요하다면 자동으로 생각납니다. 생각나면 자동으로 연락합니다. 연락 안 온다는 건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에 없다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상철 씨를 보세요. 15년간 총무하면서 모임 60번 넘게 주선했습니다. 한 번 못하니까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했습니다. 상철 씨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나는 뭐지, 일꾼이지, 친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심리학자 나다니엘 브랜드는 자존감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존감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기 존중감은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이 둘 다 망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안 바뀌니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자기 존중감이 떨어집니다. 결국 나는 무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60 이후엔 더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 자존감이 원래 떨어지기 쉽습니다. 은퇴하고 건강 나빠지고 사회적 역할 줄어들고 이럴 때 인간관계마저 일방적이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60 이후엔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박영미 씨를 보세요. 10년 넘게 친구 챙겼습니다. 선물 사주고 전화하고 병문안 가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을까요? 그런데 정작 영미 씨가 힘들 때 친구는 없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안 왔습니다. 영미 씨가 쏟은 에너지는 전부 낭비였습니다. 나이 들면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무한정 쓸 수 없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에너지를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만 써야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에너지 도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나한테서 에너지만 빨아가고 아무것도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두면 항상 피곤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챙깁니다. 세 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한쪽만 챙겼습니다. 현숙 씨만 연락하고, 상철 씨만 모임 잡고, 영미 씨만 선물 주고, 상대방은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우정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의 우정, 유용성의 우정, 덕의 우정. 쾌락의 우정은 함께 있으면 즐거워서 맺는 관계입니다. 유용성의 우정은 서로 이득이 있어서 맺는 관계입니다. 덕의 우정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맺는 관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우정만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의 우정은 반드시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으면 우정이 아닙니다. 그건 주종관계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챙깁니다. 내가 연락하면 상대도 연락합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가 찾아옵니다. 내가 기쁘면 상대도 기뻐합니다. 이게 우정입니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왜 어떤 사람들은 먼저 연락을 안 할까요? 심리학자 존 볼비는 애착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 유형이 형성됩니다. 안정 애착, 회피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를 불편해합니다. 가까워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립니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정말 좋아하는지. 하지만 60 넘어서까지 이런 심리 게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착 유형이 어떻든 진짜 친구라면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패턴을 깨고 상대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친구 자격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하겠습니다.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70 주고 상대가 30 받아도 불공평합니다. 50대 50이어야 합니다. 아니, 완벽한 50대 50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60대 40일 수도, 40대 60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주면 안 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마르셀 모스는 증여론에서 말했습니다. 선물은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주는 의무, 받는 의무, 갚는 의무. 주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받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빚이 쌓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챙김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쪽만 주면 언젠가 터집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우정에 대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는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만 일단 사귀면 끝까지 가야 한다. 하지만 상대가 친구 역할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미 관계가 깨진 겁니다. 내가 끊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이미 끊은 겁니다. 나는 그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먼저 연락 안 하는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이고 에너지 낭비이고 자존감 낭비입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오래 알았다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법 없습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과감히 놓아주세요. 그래야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달 실험을 하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면 실험부터 해보세요. 한 달간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 친구한테 말입니다.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 그 사람. 한 달간 연락 안 하고 기다려보세요. 상대가 먼저 연락 올지 지켜보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오늘부터 30일 후까지 매일 확인하세요. 연락 왔나 안 왔나? 30일 후에 결과를 보세요. 연락 왔습니까? 몇 번 왔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심으로 안부 물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습니까? 이 결과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연락 한 통도 없었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락 왔어도 한두 번이고 필요한 일이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연락 여러 번 왔고 진심 어린 안부였다면 다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친구입니다. 단지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 아닐 뿐입니다. 그럴 땐 관계를 유지하되 여러분이 조금 더 연락하는 쪽으로 조정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첫 번째 경우일 겁니다. 연락 없을 겁니다. 그럼 과감히 정리하세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관계 일기를 쓰세요.
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누구한테 연락했습니까? 누구한테서 연락 왔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가 나를 챙겼습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한 달 쓰고 나서 정리하세요. 내가 연락한 사람 목록, 나한테 연락 온 사람 목록, 두 목록을 비교하세요. 균형이 맞습니까? 내가 연락한 사람 중에 나한테 연락 안 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표시하세요. 이 사람들이 일방적 관계입니다. 정리 대상입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입니다. 소중히 대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관계 일기는 객관적 증거를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착각인가 싶을 때 일기를 보세요. 명확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에너지 투자를 재분배하세요. 지금까지 일방적 관계에 쓴 에너지를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몇 번 연락했습니까? 몇 시간 통화했습니까? 몇 번 만났습니까? 선물은 얼마어치 샀습니까? 전부 합치면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제 이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세요. 어디에 쓸까요? 첫째, 나 자신한테 쓰세요. 취미 생활 하세요. 책 읽고, 운동하고, 여행 가세요.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세요. 둘째, 진짜 친구한테 쓰세요. 서로 챙기는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세요. 자주 연락하세요. 생일 챙기고, 명절 챙기고, 아플 때 찾아가세요. 좋은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에 쓰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문화센터 강좌 들으세요. 등산 모임, 노래 교실, 봉사활동.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긍정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들과 관계 맺으세요. 중국 철학자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얻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벗을 잘못 사귀면 해롭다. 좋은 벗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쁜 벗은 나를 망친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 때 신중하게 고르세요. 서로 챙기는지 봐야 합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다시 만들지 마세요. 네 번째 방법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일방적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면 명확하게 하세요. 애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지만 때로는 명확한 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계속 연락해 올 때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말하세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해. 당분간 개인 시간 좀 가지려고 해. 이렇게 짧게 말하고 끝내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상대가 설득하려 듭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하세요.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부터는 안 되는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경계선 없이 무한정 주면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경계선을 그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관계를 가꾸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게 만드세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꼭 연락하세요. 전화로 안부 물으세요. 문자만 보내지 말고 목소리로 들으세요. 얼굴 보고 싶으면 만나세요. 둘째,
진심을 표현하세요. 고맙다. 네가 있어서 좋다. 소중한 친구야. 이런 말 하세요. 나이 들어서 쑥스럽다고요.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진심은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상대는 모릅니다. 셋째, 작은 일도 챙기세요. 생일, 명절, 기념일. 달력에 표시해두고 챙기세요. 큰 선물 아니어도 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넷째, 서로 도우세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세요. 아플 때 병문안 가고, 경조사 때 참석하고. 하지만 과하게 하지는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무리하면 나중에 부담됩니다.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제3의 나다.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성장한다.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내가 망가진다. 그러니 친구를 신중히 골라야 한다.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킵니까? 아니면 망가뜨립니까? 성장시키는 친구는 붙들고 망가뜨리는 친구는 놓아주세요. 미국 심리학자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이 어울리는 5명의 평균이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부정적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일방적으로 줍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당신도 존중받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을 잘 골라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밤 관계 일기를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한 달 실험을 시작하세요. 이번 주 안에 에너지 투자를 재분배하세요. 다음 주부터 경계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하나씩 실천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불안합니다.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주일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한 달 지나면 편해집니다. 석 달 지나면 자유로워집니다. 1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보호입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에너지 쓰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하고만 관계 유지하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 맺을 권리가 있습니다. 석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홀가분해질 겁니다. 진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 맺게 될 겁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자존감도 올라갈 겁니다. 건강도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만듭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상호적인 관계만 남기세요. 오래 알았다고 계속 만날 이유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끝내는 게 맞습니다. 먼저 연락 안 오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세요. 그 작은 용기가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실천할 것은 몇 번인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하나만 하실 건가요? 2개 하실 건가요? 아니면 4개 전부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의 작은 댓글이 다른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